안녕하세요. 순애날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 하시지 않나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걸까? 이 방식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혹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혼란을 느끼는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앤드루 카네기부터 데일 카네기까지 역사 속 위대한 거물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기에 이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힘이 되는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어 서로를 지지해 주었거든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 만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는 나만의 모임을 만들고 꾸려나간다면 성공과 부를 일구고 나아가 외롭지 않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힘이 되어줄 모임을 마스터마인드 그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요점은 만나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만나라는 뜻은 아니에요. 과연 어떤 곳에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이 책을 읽으며 방법을 알아보시죠. 덧붙여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책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책을 받아보시고 카페에 글도 남기고 다른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 책에서 나오는 일종의 마스터마인드 모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카페에서 자유롭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생각들을 공유하시면 다른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를 받으면서 좀 따뜻한 모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놀러 오셔서 이런저런 책 이야기도 좋고요. 수다 떠는 그런 건강한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힘을 깨달은 나폴레온 힐과 앤드루 카네기. 나폴레온 힐은 고전이 된 그의 저서 성공의 법칙에서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공동의 확실한 목적을 위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적극적으로 함께 일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라고 정의했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에는 이 간단한 표현 이상의 것이 있지만 시작으로서는 좋다. 나폴레온 힐은 이 모임을 성공을 위한 비결 가운데 하나로 여겼다. 그러나 힐이 이런 개념을 처음 고안한 것은 아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힐의 멘토인 역사적인 거물 앤드루 카네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모임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가난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민자 소년에서 세계적인 부자로 일어선 카네기는 피츠버그 전신국에서 전신 배달부로 일할 때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힘을 알아챘다. 그는 힘들고 단조로운 공장 인부 생활을 떠나 1849년 오라일리 전신회사에서 일을 얻었다. 그 일을 하면서 상인과 제조업자, 은행가 등 여러 사업가의 막후 거래를 직접 보게 되었다. 어린 앤드루 카네기는 곧 피츠버그에서 이뤄지는 상거래에 대해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정보들을 직접 배달한 덕에 사람들의 재정 거래와 동업관계, 사업 계획들을 알았다. 또한 도시 내 주요 사업체들의 신용 등급, 물품과 서비스 주문, 가격과 조건도 알았다. 17세가 되자 카네기는 사업 관련 교육을 받았고 비즈니스에서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항상 자기보다 지식이 더 풍부한 사람들과 함께했다. 많은 사람이 첫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시카고의 빅6였다고 주장한다. 이 그룹은 1920년대에 형성되었다. 당시 그들의 연간 수익 총액이 2,500만 달러였다. 지금 시세로 연 수익이 약 5억 6,900만 가량 된다. 이들 중 고등교육을 받거나 본래 재정적으로 넉넉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모두가 기초자본 또는 큰 대출 없이 자수성가했다.
그들 중 옐로우 캡의 오너인 두 사람을 제외하고 아무도 법적 파트너십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아이디어에 피드백을 받기 위해 그룹을 만들었다. 때때로 비상시에는 서로 재정적 도움을 주었다. 카네기 또한 자신의 경영팀을 마스터마인드 그룹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것이 카네기의 첫 모임은 아니다. 그는 소년이었을 때도 한 모임에 속해 있었다. 친구들 4명과 웹스터 문학회를 조직해 그날의 쟁점들을 놓고 토론했다. 1850년대에는 오리지널 6라는 새로운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 조직은 유럽 여행 길동무 그룹이 되었다. 후에 뉴욕으로 이사한 그는 몇 가지 살롱 모임에 참여해 교양을 더 쌓았고 개인적이고 사업적인 네트워크를 더 확장했다. 하지만 이 모임의 개념은 수백, 아니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문단을 둔 세계적 리더들은 알렉산더 대왕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소크라테스의 신봉자들, 예수의 제자들도 마스터마인드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역사를 생각해보면 마스터마인드 개념의 창시자로 어느 한 사람을 특정하기란 불가능하다. 분명히 말해 나폴레온 힐이나 앤드루 카네기는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그 개념을 처음 고안하지는 않았다. 미국의 헌법 제정자들 역시 마스터마인드 그룹이었다. 예를 들면 벤저민 프랭클린은 국민으로서의 삶을 사교적 삶과 섞는 것을 좋아했고 그 두 삶을 활용해 기꺼이 비즈니스로 확장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1727년 가을 젊은 노동자 클럽을 만들었다. 그것은 가죽 앞치마 클럽이라 불렸고 공식적으로 준토라는 별칭이 붙었다. 프랭클린이 결성한 이 소그룹의 구성원은 그들만의 신사클럽을 가진 사회적 엘리트들이 아닌 진취적인 상인과 장인들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성공을 위해 도왔다. 이 젊은이들은 매주 한 번씩 저녁에 모여 그날의 주제들을 갖고 토론했다. 책이나 소매상, 친구들을 서로 소개했다. 철학이나 도덕, 경제, 정치와 관련된 주제들을 놓고 토론하면서 자기를 발전시켰다. 이 모임은 40년간 지속되었고 결국 미국 철학 공동체의 모태가 되었다. 프랭클린은 자서전에 준토 모임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미리 언급했어야 했는데 작년 가을에 나는 재주 많은 지인들과 상호 발전을 위해 모임을 하나 결성해 준토라 이름 지었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 모임을 가졌다. 모임의 규칙은 모든 회원이 돌아가면서 윤리나 정치, 자연 철학과 관련해 어느 한 주제를 정해 토론할 질문을 하나 이상 만들어 오는 것이다. 그리고 석 달에 한 번 원하는 주제를 놓고 에세이를 써서 읽는다. 토론은 의장의 인도하에 논쟁이나 이기고자 하는 욕망 없이 진리를 탐구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흥분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긍정적 의견이나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표현은 전부 금지했고 소에게 벌금을 부여했다. 이 참신한 준토의 결과는 오늘날에도 분명히 나타난다. 준토로 인해 우리의 첫 도서관, 지원제 소방대, 최초의 공공의료기관, 경찰서, 포장도로, 펜실베니아 대학이 나왔다. 당신은 마스터마인드 그룹 모임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할 것이다. 모임에서 이뤄지는 실제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면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테니 가상의 상황을 보여주겠다. 어떤 식으로 모임이 진행되는지 다음 내용이 감을 잡게 해줄 것이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은 레스토랑의 한 방에서 직접 대면 모임을 가진다. 모임은 물론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다. 정오가 되면 회원들이 모임 장소에 나타난다. 회원들 모두가 정시에 도착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그런 일은 매우 드물다. 그래도 서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12시 반에 바로 모임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정오에 도착해서 30분간은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각자 노트를 정리한다. 그룹 구성원은 5명이 딱 좋다. 구성원이 너무 많으면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시간을 배분하기 어렵다. 진행자가 모임을 시작하면서 누가 먼저 발언하겠는지 묻는다. 회원들은 15분 이내에 자기 의견을 말하고 원하는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한다.
각자에게 할당되는 시간을 제한하면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자기 발언에서 15분을 넘기는 사람은 드물다. 모임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모두에게 보이게끔 테이블 중앙에 시계를 둔다. 첫 번째 사람이 시작한다. 이번에는 들소 목장을 소유한 사람이 첫 번째로 말한다. 이번 주는 매우 흥미진진했습니다. 몇 달째 비가 내리지 않아 들소들에게 마실 물이 필요했죠. 트럭으로 물을 나르고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 기우제라도 지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장 주인이 이야기하는 동안 회원들은 모두 미소 짓는다. 사업을 더 많이 알릴 필요를 느끼고 들소들을 시장에 내놓는 방법과 관련해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새 명함을 만들고 드디어 홈페이지도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다지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몇 분 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사업과 필요한 것들을 설명했다. 가족과 몇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도 조금 했지만 명백히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했다. 마지막에는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다. 회원 중에서 큰 광고 에이전시에서 일하다가 현재는 고객들의 광고물을 만드는 한 여자가 제안한다. 콘테스트를 열어 상품을 알리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목장 주인은 없다고 대답한다.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어요. 들소의 무게 알아맞히기 콘테스트 같은 것을 해서 맞히는 사람에게 상품으로 들소 고기를 주는 거예요. 또는 간단한 복권 같은 것을 만들어 당첨자들에게 들소를 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나는 콘테스트를 여는 것과 관련해 법적 사항을 전혀 모릅니다. 분명 관련 법이 있을 텐데요. 세탁소를 운영하는 또 다른 회원이 끼어들어 말한다. 손님 중에 변호사가 있어요. 그가 관련 법을 아는지 아니면 도와줄 만한 사람을 아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원한다면 그의 명함을 드릴게요. 목장 주인은 그룹의 다른 회원들이 아이디어를 낼 때 귀 기울여 듣는다. 조언을 받아 적는다. 그에게 주어진 15분이 끝나자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한다. 다음 회원이 15분간 말하기 시작한다. 나는 지금 소설을 쓰고 있어요. 잘 되고 있지만 때때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의심이 들어요. 그만두고 진짜 일자리를 얻어야 할까? 내야 할 각종 고지서가 있고 소설이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기 회의에 젖은 채 글을 쓴다는 건 일종의 고문 같아요. 그녀는 몇 분 더 이야기를 했지만 불평만 하느라 주어진 시간을 다 쓰고 있었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은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잘 진행된다. 모임 회원들이 안내서로 삼는 책 가운데 하나가 조 비테일의 돈을 유혹하라다. 그 책에서 첫 단계는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하기다. 이 여자는 바로 그것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선언하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진행자가 이때 끼어들어 도움을 준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포부 있는 소설가는 잠시 생각한 뒤 말한다. 나는 걱정이나 방해 없이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그것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말해볼 수 있겠어요? 즐겁게 집중해서 소설을 쓰고 싶어요. 가능한 한 빨리 완성해서 출판사를 찾고 싶어요. 여자가 자신의 목표를 말할 때 모든 사람이 그룹 내 에너지가 바뀌는 것을 느낀다. 또 다른 회원이 제안한다. 작가들은 글 쓰는 시간을 정해놓는다고 들었어요. 아침 또는 밤늦은 시간이 될 수도 있죠. 당신에게 맞는 시간을 찾아 정해놓고 쓰세요. 걱정할 시간도 따로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걱정하는 건 좋지만 오후 3시에 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소설가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요점을 이해한다. 그녀는 목표를 추구하는 동안 절도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녀의 15분이 끝나기 전 들소 목장 주인이 놀라운 제안을 한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은 없지만 사촌 중에 소설가가 있어요. 소설 몇 권을 출판했어요. 나는 들소들을 돌보느라 한 권도 읽어본 적은 없지만요. 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까요? 어쩌면 그에게 에이전트가 있을지도 몰라요. 소설가가 활짝 웃으며 말한다. 네, 그 정보에는 돈을 지불하고 싶군요. 제게 그만한 돈이 있다면 말이죠. 이 정보는 무료입니다. 목장 주인이 말한다. 모임 안에서 정보 교환은 무료로 이루어진다. 멤버들은 서로 돕기 위해 존재한다.
물론 그룹 내 멤버가 다른 멤버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길 원할 때 할인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정보 교환은 서로 지지하는 의미에서 무료로 이뤄진다. 또 다른 멤버가 이야기할 준비를 한다. 나는 살을 빼려고 합니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은 보통 사업 성공에 초점을 맞추지만 때때로 멤버들은 그 외에도 성공하고 싶은 분야의 문제를 내놓기도 한다. 담배를 끊거나 애인을 구하거나 건강해지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여기서도 그룹 내 합의에 따른다. 이 가상의 그룹에서 남자는 건강해지기 위해 조언을 구한다. 몇 분간 그의 이야기를 들은 뒤 한 멤버가 중요한 질문을 한다. 다음번 모임 때까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요? 과체중인 남자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한다. 오늘 다이어트 방법을 조사해서 마음에 드는 한 가지를 택할 겁니다. 내일 아침에 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해 다음 모임 때까지 최소 1파운드를 감량하겠어요. 멤버들 모두가 반응한다. 남자의 명확한 목표는 성취 가능해 보이고 목표를 말하는 남자도 신뢰할 만하다. 이 모임에서 멤버들이 다음 모임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말함으로써 멤버들은 방향을 얻고 다른 멤버들의 지지를 받으며 책임감을 갖는다. 목표를 말하는 데는 단 1분이면 족하다. 이후 목표는 그룹 멤버들의 피드백을 듣고 다듬어져 성공으로 가는 강력한 확언이 된다. 이 가상 모임은 계속돼 모든 멤버가 각자 15분씩 자기 이야기를 나눈다. 공식 모임이 끝나도 사람들은 더 머물며 교제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은 바쁜 일정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많다. 모임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가령 체중 감량만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 존은 그런 성격의 마스터마인드 그룹에 참여해 80파운드를 감량했다. 그 그룹의 이름은 체중 조절을 위한 정신적 강인함 학원이었다. 확실히 한 가지 결과에 집중한 그룹이었다. 이 그룹은 매주 수요일 정오에 전화로 모임을 진행했다. 15명이 참여했다. 그들은 미국 전역과 심지어 영국에서 전화했다. 이 마스터마인드 모임에서 진행자는 모임을 정시에 시작해 정시에 끝내도록 확실히 하고 진행이 유지되도록 노력했다. 진행자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만일 다이어트나 운동을 게을리했다면 지적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의 그룹은 당신이 원하는 어떤 성격의 그룹도 될 수 있다. 지적하는 말조차 감정적이지 않다. 논쟁하는 것과 목표에 대해 직설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다르다. 모든 그룹은 지지하는 마음이 중심이다. 거듭 말하지만 모임은 당신이 원하는 어떤 형태든 취할 수 있다. 체중 감량 그룹은 한 가지에 확실히 집중했다. 물론 모임은 열려 있었지만 체중 감량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였다. 모임에서 멤버들은 각자 15분 내외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2005년 12월 조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그의 집에서 모였다. 그날은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 각자 단 5분 동안만 자기 이야기를 하기로 정했다. 우리는 각자 적어도 20분씩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했지만 조가 시간을 쟀고 모두 시간 제한을 알고 있어서 5분 이내에 자신의 이야기를 끝냈다. 시간 제한에 동의하면 그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다. 모든 그룹은 서로 다른 삶을 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지지한다는 본질을 갖고 있다. 사람들마다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신은 다음 해법이 어디서 나올지 또는 어떤 모습일지 결코 예측하지 못한다. 그리고 여럿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에너지보다 훨씬 강력한 에너지가 작용한다. 이것이 모임의 마법이다. 모임을 결성하면서 먼저 정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개인적으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다.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하라.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또는 유명해지고 싶다와 같이 모호하게 정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정하라.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마스터마인드 모임이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는 하나의 집단이다. 만일 당신이 사람들과 만나 그저 명함만 주고받는다면 그 그룹은 지원이나 인맥을 쌓는 단체일 수 있지만 마스터마인드 모임은 아니다. 모임의 멤버로는 무엇보다도 동기부여가 확실히 돼 있고 목표 지향적이며
긍정적인 사람들을 원할 것이다. 불평이 많고 감정적 지원을 더 원하는 사람들은 피하라. 그들은 그룹의 힘을 계속 소모하기만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스터마인드 모임이 지원하는 성격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지원단체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우리의 모임도 분명 그렇다. 그러나 누구나 기회가 왔을 때 말만 하고 행동은 취하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때때로 모임이 치료단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멤버들이 서로를 알고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는 한 해를 함께하면서 모임을 통해 각 사람이 겪는 다양한 위기들을 다루면서 모두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부정적 성향의 한 사람이 좋은 그룹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상황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다. 여러 해 전 나는 휴스턴 지역의 음악계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결성된 한 단체에 참여했었다. 모임 때마다 회원들은 자신들의 온갖 문제에 대해 불평하고 남을 탓하기만 했다. 그 단체의 리더 중에 좋은 사람도 몇 있었지만 한 사람은 징징거리기만 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제안을 해도 대부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사람은 음악 산업의 현실에 매우 분노했다. 환경에 순응하거나 환경을 개선하려는 대신 피해자 행세를 하고 남을 비난했다. 설상가상으로 거나하게 술에 취한 채 나타나기도 했다. 그 사람이 있으면 단체 내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 회원을 모임에서 내보내기 위해 다소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렇게 하고 나자 단체는 변화되었고 매우 긍정적인 일들이 생겼다. 따라서 나는 멤버들을 신중히 선택하고 새 멤버를 가입시킬 때 수습 개념을 적용하기를 강력히 권한다.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은 몇 번 전화 통화만 해봐도 알아챌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첫 모임 후에는 분명히 알 수 있다. 부정적인 사람을 받아들이지 마라. 자기 경력에서든 사업에서든 또는 다른 영역에서든 발전하고자 열렬히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라. 아직 목표를 명확히 정하지 못했어도 괜찮지만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 된다. 반면에 당신이 재능은 있지만 자신감 문제로 고심한다면 지원 성격이 강한 그룹을 만드는 것이 좋다. 또한 당신이 개인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는 문제와 관련해 상담가나 코치를 찾아가는 것도 고려해보라. 미루는 경향이 있는 사람과 성취 욕구가 큰 사람이 조화를 이루기란 어렵다. 성취 욕구가 큰 사람들은 미루는 사람들에 대해 인내심을 잃을 것이고 반대로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이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도 있지만 충돌하기 쉽다. 어떤 그룹에서는 맞을 수 있고 또 어떤 그룹에서는 맞지 않는다. 첫 그룹이 잘 되지 않는다면 잘 맞는 몇 명의 멤버들과 함께 한두 사람을 더 구해서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라. 멤버들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체중 조절이나 취미생활, 집 리모델링 같은 개인적 목적을 위한 마스터마인드 모임을 결성하려면 멤버 구하기가 어렵지 않다. 친구들이나 이웃들과 시작해보라. 당신이 함께 그룹을 만들 사람을 한두 명만 알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룹에 들어올 만한 사람을 아는지 물어보라. 그룹 결성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또 다른 멤버들을 찾기가 훨씬 쉬워진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는가. 직장이나 학교, 교회, 헬스클럽, 상공회의소 등 당신이 속한 어떤 단체에서든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다. 멤버를 구한다는 광고를 낼 수도 있다. 또한 건강이나 마케팅, 비즈니스 등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유형이든 포럼이나 그룹, 모임이라는 단어와 함께 넣어 인터넷 검색을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원하는 온라인 게시판이나 토론 그룹을 많이 발견할 것이다. 마스터마인드 모임에 적합한 사람 선택하기. 1976년 심리학자인 마이어와 셀리그먼은 실험을 통해 개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느끼면 노력을 포기하고 낑낑거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상태를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한다. 매우 잔인하지만 이런 학습된 무력감은 인간에게서도 확인된다. 사람은 자신이 노력해도 운명을 바꾸거나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믿으면 무력감에 빠진다.
무력감이나 압박감, 스트레스는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노력과 인내심을 감소시키고 자발성도 고갈시킨다. 무력감이나 압도감을 극복하는 열쇠는 당신이 속한 소집단의 다른 사람들에게서 격려받는 것이다. 마스터마인드 모임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인 지원 그룹으로서 사업이나 삶에서 전진하도록 서로 돕기 위해 아이디어나 전략, 기술, 구상에 대해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한다. 이 모임은 친구들 간의 사교 모임도, 불평이나 한탄을 위한 모임도 아니다. 이 그룹이 잘 기능하려면 긍정적이고 동기부여가 되어 있으며 주도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과 결성해야 한다. 적합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성공의 필수 요인이다. 이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말보다 행동하는 사람을 선택해라. 모임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자신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행동은 취하지 않는 사람은 소용이 없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무력감만 생긴다. 다시 말해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체감만 강화된다. 대신에 멤버들이 결과를 기록하고 하겠다고 한 일은 실제로 하게끔 확실히 하라. 둘째, 거머리 같은 사람이 아닌 무는 사람을 선택하라. 곤충 세계에서 무는 곤충은 먹이와 정면으로 부딪혀 공격하는 데 반해 거머리는 먹이가 말라 죽을 때까지 피를 빨아먹는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에서는 무는 사람이 낫다. 이런 사람은 당신의 작업에 대해 가치 있는 정보와 통찰력을 제공하면서 정직하고 직접적인 피드백을 준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그룹 멤버들과 터놓고 자신의 지혜와 시간을 나눠준다. 거머리 같은 사람은 받기만 한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 다른 사람들에게서 정보와 팁을 흡수하고는 무엇이든 나누고 주기보다는 받기만 하는 태도를 가진 불안정한 사람들이다.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지만 목적을 이룬 후에는 상대를 미련 없이 내버린다. 셋째, 끌려가는 사람이 아닌 이끄는 사람을 선택하라. 이끄는 사람은 먼저 시작한다. 목표와 행동 계획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이 한 단계 내디뎌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도록 영감을 불어넣는다. 이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다른 사람들 또한 탁월해지도록 돕는다. 그들은 미래에 집중하고 지나간 일을 염려하거나 실수한 것 때문에 허우적대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끌려가는 사람은 앞장서는 법 없이 무리의 뒤를 따르기만 한다. 묻지 않으면 자기 의견을 표현하지도 않는다. 새로운 일을 해보도록 격려받지만 변화에 저항하는 경우가 많다. 그룹 안에 다른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을 뒤에서 잡아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해답을 찾기 위해 앞서서 주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찾아주기를 기다리기만 하기 때문이다. 모임의 괴물 관리하기. 유명한 영화 스타워즈의 회의 장면에서 대사들은 자기 옆에 어떤 괴상한 캐릭터들이 앉아있는지 외모를 통해 알았다. 각각의 캐릭터들은 외양이 독특했다. 그러나 마스터마인드 모임에서 당신은 만나는 캐릭터들이 어떤지 전혀 모를 것이다. 정상으로 보이는 외양이 그들이 일으키는 곤란한 행동과 종종 모순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모임에서 만날 수 있는 정상이 아닌 등장인물에 대해 설명한다. 당신이 광선검을 가졌든 아니든 모임을 전복시키는 파괴적인 세력과 싸우려면 알아야 할 내용이다. 독점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든 오직 자신에게만 지혜가 있다고 생각한다. 독점자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듣기 위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한다. 모임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계속 짓거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본래 더 중요하다는 듯 거만하게 행동한다. 불행히도 다른 사람들은 이런 독점자가 모임을 지배하는 것에 위협을 느껴 참여하기를 피한다. 리더가 이를 허용하면 독점자들의 무례한 언행이 승인받았다는 메시지가 된다. 리더 또는 다른 멤버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관심 있게 들음으로써 이런 독점자 유형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 또한 듣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한다. 주제에서 벗어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모임의 대화 주제를 가로채 관련 없는 이야기로 새나가게 한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안건에 없는 다른 화제로 이야기하게 된다. 이때 리더가 알아채고 대화의 중심을 다시 주제로 돌리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생산적인 모임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나누던 주제를 다시 확인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좋은 방법이다. 대안으로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는 피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룹의 목표와 상반되는 행동이라고 명시한다. 선의의 비판자.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모임에는 이런 사람이 꼭 한 명은 있다. 이런 사람은 반대자 역할을 맡는 것을 즐기는 것 같다. 어떤 주장이 나오든 이런 사람은 반대편의 관점을 취하는 것에 매우 기뻐한다. 그에게는 이것이 일종의 스포츠다. 자신이 취한 입장이 인기가 없을수록 그는 도전하는데 더욱 흥미를 느낀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을 시작한다. 단지 토론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저는 반대 입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집단 수능 사고를 피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지만 선의의 비판자 역을 자처하는 사람은 모든 주제, 모든 토론, 모든 대화에 무조건 반대하는 기법을 적용한다. 그룹의 안건을 꼭 붙들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그러다가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리더는 이런 사람의 비판 능력을 칭찬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냉소적인 사람. 최악의 비관론자인 냉소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성향에서 최고 수준이다. 효과 없을 거야 라는 말을 아주 잘하며 어떤 제안을 하든 끌어내리고 패배시키는 일에 능하다. 될 수 없어. 절대로 안 팔릴 거야. 전에 해봤는데 실패했어. 이처럼 그들의 모토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라는 도전을 주라. 일반적인 갈등 해소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이 다른 편의 관점을 자신들의 입장인 듯 수용해보라고 요청하라. 태도가 애매한 사람. 분석 불능으로 유명한 이런 유형의 사람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수많은 논거를 가지고 갈등하느라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이들의 우유부단함은 비판자나 냉소자 등 다른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한다. 자신이 틀릴까봐 아니면 누군가의 반대에 직면할까봐 또는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룹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다. 이들이 행동을 취하게끔 하라. 이들에게 선택권이 있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초대받았음을 상기시켜라. 해당 문제에 대한 이들의 의견을 묻고 분명히 드러내게 하라. 아첨꾼. 모든 모임에는 이런 사람이 꼭 한 명쯤 있다. 상사나 모임의 리더 또는 실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비상한 노력을 하며 아부하는 사람 말이다. 아첨꾼은 자신의 진짜 감정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굽실거리느라 몹시 바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들의 의도는 뻔히 드러나고 앞으로의 행동이 예측 가능하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먼저 묻는 것이 좋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은 감정적이거나 민감한 문제 또는 뜨거운 쟁점에 제동을 건다. 모든 모임에는 신경을 건드리고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며 그룹을 진창에 빠뜨리는 재주가 있게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은 모임 전체를 불만과 반감, 종종 분노를 유발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다. 한번 이런 문제가 터지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 급여나 승진 또는 개인의 스타일에 관한 논쟁은 종종 문제를 일으켜 모임을 완전히 장악한다. 설상가상으로 몇몇 장본인은 이미 결론이 난 문제들을 다시 제기하기도 한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모임의 리더가 그 문제는 다시 거론하지 맙시다 라고 단호히 말하는 것이다. 또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얘기합시다. 괜히 벌집을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특정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금지한다. 공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 약한 아이들을 괴롭혔을 것이다. 어른이 되었지만 철이 안 든 것이다.
공격하는 유형의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각에 개인적 공격을 교묘히 섞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격렬히 도전한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상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에 대립하고 순리에 역행한다. 슬프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할 때도 있다. 좋은 리더는 이런 사람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가시돋친 말을 하지 않으며 적대적인 접근을 피하도록 유도한다. 개인적 인신공격이 발생하면 모든 멤버가 모임을 중단시킬 권한을 갖는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신념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인격체로서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농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온화함에 속지 마라. 농담하는 사람은 모임을 방해할 수 있다. 이들의 끊임없는 농담은 다른 사람들의 진지한 아이디어나 제안을 깎아내릴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하찮게 만들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농담을 해야 할 때와 장소가 있다. 우리는 모두 재미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농담을 해야 할 때와 장소가 있다. 우리는 모두 재밌는 것을 좋아하지만 계속 농담만 하면 주의가 산만해지고 회의는 방해받는다. 리더는 모임 초반이나 중간에 몇 분을 유머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 때나 불쑥 농담을 던져 회의 진행에 지장을 주면 리더는 유머를 할 시간이 아님을 상기시키며 분위기를 관리해야 한다. 로봇. 모임을 방해하는 로봇들은 휴대전화와 휴대용 정보 단말기, 노트북 등이다. 이것들은 회의 중에 멤버들의 주의를 분산시킨다. 현재는 회의에 필요한 카메라가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다는 것이 무척 안타깝다. 좋은 리더는 회의 시작 전에 휴대전화를 끈다든가 회의를 위한 기본 원칙을 세워야 한다. 전자기기의 주의력을 빼앗기지 않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모임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가득하다. 당신 자신을 포함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해야 더 잘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다. 모임의 성격은 분명히 멤버들의 특징에 영향을 받는다. 당신에게 좋은 영향력이 있기를 바란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